네, 말씀드린 대로 그 키신저 박사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그 딱 100세에 돌아가셨는데 현실주의 국제정치학의 대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뭐 키신저 박사는 뭐 책도 수십 권 썼기 때문에 저 사람의 이론을 우리가 뭐 설명을 하려면 뭐 한 학기 내내 해도 다 못할 겁니다. 오늘은 그냥 그 많은 분들이 키신저 박사에 대해서 뭐 잠깐 얘기해야 되지 않겠냐라고들 말씀하셨는데 그냥 재미있는 일화 중심으로 한두 가지 키신저 박사의 국제정치 이론을 말씀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키신저 박사가 1923년 5월 27일생 그리고 지난달 11월 29일 날 이제 서거를 했으니까 뭐 100살 한 반년 정도 이제 살고 간 사람입니다. 학자로서 뭐 그냥 이 천수를 누린 것이라고 말할 수 있죠. 그리고 저 사람은 1960년대 그러니까 40세 중반 무렵에 미국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돼가지고 그 이후에 한 50년 이상 정말 그 세계의 최고 외교관으로서 그리고 세계를 자기 나름대로 한번 바꿔본 사람입니다. 뭐 욕을 하는 사람도 많고 또 칭찬하는 사람도 많고 그랬는데 우리는 저 사람이 미국의 외교관으로서 그 미국의 학자로서 미국을 위해서 얼마나 잘했느냐라는 것을 기준으로 이제 평가를 해야 될 텐데 그 기준에서 봤을 때 저는 키신저 박사는 그래도 미국에 기여한 사람이다라고 생각을 하게 됩니다. 키신저 박사의 출세작이 Nuclear Weapons and Foreign Policy라는 책이에요. 저 책은 1969년에 그 어브리지드 에디션 해가지고 원래는 1957년에 아주 큰 책으로 나왔었는데 저 책을 한 3분의 2쯤으로 줄인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요약판인데 요약판이 나왔는데 저 책이 바로 키신저 박사의 출세작입니다. 1957년에 나왔는데 제가 이제 학자로서 뭐 학자라기보다는 저 책을 번역했을 때 제가 삼사관학교 교관으로 있을 때입니다. 대위 때인데 그때 그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고 저 책을 제가 번역을 했습니다. 그때는 컴퓨터가 없어가지고 원고지에다가 쓰면서 번역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제 평생 첫 번째 그 학술 업적인데 1980년에 제가 미국 유학 가기 전에 청와출판사라는 데서 이제 책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키신저 박사 책을 처음으로 이제 번역을 해서 학자의 길에 들어서는 뭐 이정표로 삼았던 기억이 납니다. 저 책이 1957년에 나왔을 때 저 책을 읽고서 정말 감동받은 사람이 닉슨 대통령입니다. 닉슨 대통령은 그때는 부통령이었어요. 아이젠하워 대통령의 부통령인데 와, 이게 민간인 학자가 이렇게 책을 잘 쓸 수가 있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닉슨 대통령은 정치적으로 야망이 있는 사람이죠. 내가 어느 날 대통령이 되면은 키신저 박사를 데려다가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으로 써야 되겠다라고 결심을 했습니다. 그런데 1968년에 대통령이 당선이 되죠. 대통령이 당선된 다음에 키신저 박사를 부릅니다. 자기가 직접 만나기 뭐 해가지고 록펠러라는 그 미국의 아주 재벌이죠. 그 사람을 통해서 그 자기는 워싱턴에 있고 이제 키신저 박사는 하버드 보스턴에 있으니까 그 중간쯤 되는 뉴욕에서 만나요. 만나가지고서 키신저 박사한테 물어봅니다. 당신이 나의 국가안보 보좌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라고 물어보니까 키신저 박사가 그 대통령 당선자인 그 닉슨 씨가 나를 어떻게 합니까? 그랬더니 닉슨이 그렇게 얘기한 거예요. 1957년에 당신이 핵무기와 외교정책이라는 책을 내지 않았냐. 내가 그때 그 책을 읽고 너무나도 감동을 받아서 내가 대통령이 되면은 키신저 교수랑 같이 한번 일을 해보고 싶었다. 근데 지금 내가 대통령이 됐기 때문에 일을 같이 하자고 부탁을 하는 거다라고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랬더니 키신저 박사가 나는 저 장면을 읽으면서 야, 역시 그 미국 사람들은 그 역할에 대해서 상당한 이 의미를 두는구나라고 생각했는데 조소 그런데 내가 국가안보 보좌관이 되면은 당신의 행정부에서는 외교를 누가 만드는 것이오? 라고 질문합니다. 그 무슨 얘기냐면은 미국은 외교 정책을 어떤 때는 백악관이 주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외무부, 국무부가 주도할 때가 있고 어떤 때는 또 국방부가 쓸 때가 있어요.
뭐 CIA가 쓸 때도 있고. 근데 키신저 박사가 자기를 백악관의 보좌관으로 데리고 가니까 내가 가면은 누가 미국 외교 정책을 만드는 거요. 그랬더니 닉슨 대통령이 딱 알아듣고 당연히 백악관이죠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하는 거야라는 얘기죠. 그래가지고 이제 그러면 내가 가겠다. 조건이 하나 있는데 하버드 대학의 동료들이 가서 일을 하라고 그러면 나오겠다라고 해서 이제 나오게 됩니다. 그 이후에 2023년 얼마 전 작고할 때까지 뭐 세계의 외교관으로 역할을 했죠. 저 사람이 쓴 뉴클리어 웨펀스 앤드 포렌 폴리시 아주 유명한 내용이 어느 나라가 핵무장을 하는 경우 그 나라는 이웃 나라들과 무언의 불가침 조약을 체결하는 효과를 얻을 수 있다라는 말이 나옵니다. 북한이 키신저 박사 책을 읽은 것이 확실해요. 북한이 미국에 도달할 수 있는 핵무기를 만드는 날 북한하고 미국 사이에는 말은 안 했지만은 불가침 조약이 맺어지는 거나 마찬가지죠. 사인 안 해도 됩니다. 미국을 때릴 수 있는 핵폭탄 북한이 만들면은 미국과 북한 사이에는 불가침 조약이 있는 거나 마찬가지죠. 참 외교 정책 그리고 핵무기에 관련된 그런 참 훌륭한 이론을 만들어냈던 사람입니다. 키신저 박사는 말이죠. 어느 한 나라가 세계를 지배하는 거에 대해서는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키신저 박사의 세계 평화관은 강대국 한 5나라쯤이 가서 5나라쯤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하면서 세상을 끌어가는 거, 그것이 가장 평화로운 세상이 될 것 같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저 사람의 박사학위 논문에서 이제 유래된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박사학위 논문을 그 책으로 썼는데 A World Restored, 리스토어는 균형이 회복되었다 그런 뜻입니다. 막 엉망으로 전쟁을 하다가 다시 평화가 회복된 세상이라는 뜻인데, 나폴레옹 전쟁 이후에 유럽에 5나라의 강대국이 있었습니다. 이 5나라의 강대국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했고, 그때 메테르니 그리고 캐슬리히라는 아주 탁월한 당시에 정말 저 사람들은 외교의 천재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세계 평화를 유지해 갔다라는 그 내용을 박사학위로 썼는데, 그게 이제 책으로도 나왔고 우리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헨리 키신저의 회복된 세계. 그리고 이 5나라가 세계 평화를 유지했고, 그때 그 5개의 강대국이 그 질서에 정통성을 부여를 했고, 그 정통성을 부여받은 체계는 전쟁 없이 100년을 유지할 수 있었다. 그래서 유럽 역사에 유럽이 한 전쟁이 무지하게 많죠. 그런데 바로 키신저 박사가 연구한 조시대가 유럽의 100년 평화를 만든 그 기원이 되던 시대였다. 그래서 저 사람은 5나라 정도의 강대국이 세계 평화를 유지하는 것이 좋다라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보면은 그때 이제 월드 리스토어드라는 책의 내용입니다. 영국, 프랑스, 프러시아, 오스트리아, 헝가리, 러시아, 이 5대 강국이 서로 견제와 균형을 이루면서 아주 특별한 외교, 현실주의 외교 이런 걸 통해서 평화를 유지해야 했다. 그래서 평화가 언제까지 유지됐느냐? 1914년까지. 그러니까 나폴레옹 전쟁이 1815년에 끝났거든요. 그 1815년부터 1914년까지니까 100년입니다. 그래서 유럽이 아주 평화로운 시대였어요. 약 100년 동안이 평화 시대고, 그래서 이 시대를 뭐 외교의 황금 시대 또는 유럽의 화의 콘서트 오브 유럽 이런 식으로 부르는 시대인데, 키신저 박사가 세계를 이렇게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갖고 있을 때 닉슨 대통령한테 부름을 받은 겁니다. 그때 딱 미국이 소련하고 둘이 세계에서 제일 센 나라였죠. 1945년 이래. 근데 키신저 박사가 백악관으로 간 것이 1968년 무렵이니까, 그때 양쪽이 전부 다 조금씩 좀 이렇게 와해되기 시작합니다. 미국 진영은 미국 강대국으로 있는데 유럽연합이 저걸 한나로 보기에는 그런데 어쨌든 간에 뭉쳐서 하나의 역할을 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리고 일본이란 나라가 막 치고 올라가 가지고 자유진영이 힘이 3군데로 분리됐어요. 물론 미국이 제일 세지만은 유럽이라는 힘, 일본이라는 힘, 미국이라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소련 진영에 보니까 소련이 물론 힘이 제일 셌지만은 중국, 저기 지도에는 노란색으로 돼 있죠. 중국이 소련하고 싸우고 있더라.
그때만 하더라도 많은 사람들이 공산주의 국가들끼리는 서로 절대로 싸울 리가 없어 라고 믿고 있었는데 보니까 싸우는 겁니다. 그래서 키신저가 저 그림을 보면서 아하, 세계를 미국, 소련, 유럽, 일본, 중국 5개의 강대국이 서로 돌아가면서 힘의 균형을 유지하는 것으로 만들면은 세계가 앞으로 평화스러울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소련하고 중국을 갈라치게 하는 거예요. 둘 다 공산주의자인데 미국은 자유주의자인데 국제정치의 이념이 별로 뭐 중요하지 않다. 이익이 더 중요해. 중국을 러시아부터 떼어내. 그래갖고 놀랍게도 자유주의 미국이 공산주의 모택동하고 만나서 관계를 좋게 만들고 그럼으로써 러시아하고 중국을 갈라놓는 겁니다. 그러니까 소련 전쟁이 2개로 갈라지죠. 그리고 미국이 하나고 3개죠. 유럽이 하나니까 4개죠. 근데 5번째 일본이 너무 약한 거라 저거를 강대국으로 만드는 방법을 써서 세계를 5대 강국화 시켜야 되겠다라는 그 아이디어를 이제 키신저 박사가 이제 실행으로 옮기는 겁니다. 일단 중국 가가지고 그 공산주의자 모택동하고 우리 이제 사이좋게 지냅시다. 그리고 당신은 공산주의자 소련하고 싸우셔. 내가 당신네들을 후원할 거야. 저 때부터 중국이 크는 겁니다. 사실은. 오늘날 중국이 옛날 소련보다 미국에 더 골치 아픈 나라가 됐다 그러는데 그래서 키신저를 비난하는 사람들은 키신저가 그것도 모르고 중국을 길러줬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무튼 저쪽을 2개로 쪼개놓는 작업을 키신저가 이제 했죠. 그러고서 이제 저게 만주 지도입니다. 만주. 중국하고 시베리아하고 사이인데 거기서 그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영토 분쟁이 일어나는데 바로 조 무렵이 월남에서 전쟁할 때입니다. 그러니까 미국이 월남에 미군을 50만 명 정도 갖다 놨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은 미국이 자기 바로 밑에 와 있으니 소련하고 저기서 싸워야 되는데 절로 군대가 가질 못해요. 미국이 무서워서. 미국이 월남에서 군대 빼주는 겁니다. 우리 50만 다 빼줄 테니까 그렇게 되면 맨 처음에 전쟁 목적은 뭡니까? 월남이 공산화되는 걸 막으러 갔는데 월남에서 있는 미군을 다 빼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월남은 공산화되는 거죠. 월남이 공산화되면은 중국은 바로 밑에 위협이 없어지니까 중국 군사력을 만주 쪽으로 다 갖다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기회를 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키신저의 현실주의는 조그만 나라는 죽어도 괜찮아요. 공산주의를 막으러 미국이 50만씩 가서 싸우는데 아하 이거 죽여도 괜찮겠구나. 왜냐하면은 그러면 중국을 우리 편으로 얻을 수가 있을 거니까라고 생각을 하고서 그 월남에서 손을 뗍니다. 이 지도 보세요. 월남이 초록색이죠. 월남에 미군이 50만 명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중국군이 전부 남쪽으로 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저쪽 북쪽에 만주에서 소련하고 갈등을 벌이죠. 중국군들 다 만주로 올라가게. 그 대신에 우리는 월남에서 미군을 빼줄 테니까. 예. 그래서 월남에서 미군 빼주는 게 바로 닉슨 독트린입니다. 그런데 이제 그 지도 보세요. 여러분 그 대만을 죽이죠. 미국이. 뭐 죽인다는 게 좀 말이 좀 험악하지만은 중국이 유엔의 대표는 중국이야. 이제까지는 우리가 대만을 대표로 삼았는데 앞으로는 중국이 대표야. 전부 대만이 이제 버림을 받는 겁니다. 그 대만 해협하고 중국 사이에 미국 항공모함이 오르락 내리락 했었는데 그것도 다 빼버렸습니다. 그러니까 그 바다가 이제 중국 바다가 되는 것이죠. 그런데 중국은 그래도 미국의 적이란 말이죠. 5분의 1짜리 적이 되는 거죠. 여기서 키신저의 그 천재성이 발동되는 겁니다. 미군이 빠지는 그 빈자리를 일본이 가서 채우면 돼. 일본은 중국하고 적이니까 그럼 일본은 지금까지 뭐 무기도 못 만드는 나라고 미국이 하라는 대로 하는 나라였는데 월남에서 미군 손 띄고 한국에서도 빠져나가고 일본 네 힘으로 한번 살아보라고 일본이 갑자기 군사력이 세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중국하고 러시아 갈라놔서 저쪽이 2개가 됐고 그리고 일본이 하나 생기고 유럽 있고 미국 있고 그럼 5나라가 되는 것이죠. 그때 우리나라는 미군 나가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가 중공이 우리의 철천지 원수인데 그 미국은 우리의 동맹인데 미국이 중국하고 잘 지낸다고? 그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난리가 나는 거죠. 이때 바로 박정희 대통령이 야 이게 국제정치는 피도 눈물도 없구나. 그래서 우리가 살 길을 찾아야 되겠다. 그때 바로 대한민국이
선택을 제대로 해가지고 살 길을 찾은 결과 오늘 세계적인 그 무기 수출국까지 올라가는 것이죠. 여기서 그 키신저의 그 또 천재성은 뭐냐면은 베트남이 저것이 공산국가로 독립을 하더라도 쟤는 결국은 미국 거야. 왜? 중국하고 땅이 붙어 있는데 둘이 친해지겠어? 둘이 싸우겠지. 예, 정말 그 예언이 몇 년도 안 돼서 맞았죠. 베트남하고 중국이 1979년에 전쟁합니다. 베트남이 공산국가인데 공산국가인 중국하고 전쟁하죠. 예, 지금 베트남은 완전히 미국 편이 된 겁니다. 중국하고 사이가 나쁘니까. 그래서 키신저 박사가 이 5나라를 만드는 작업이 한국에 있는 미군 철수하고 아시아는 아시아 사람들이 지키게 일본 너 힘 좀 써봐. 이런 식으로 키신저 박사가 자기가 공부한 이론을 전 세계에 한번 적용시켜봤고 그것이 1960년대 후반 70년대 초반 10월 유신도 그 맥락에서 일어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전쟁 날지 몰라요. 미국하고 중국이 사이가 좋아졌는데 남한하고 북한은 애매하거든. 그러니까 북한 정권도 강화시키고 대한민국 정권도 강화시키는 것이 그 당시에 미국과 중국의 입장이었습니다. 그래서 북한은 1972년에 김일성이를 완전 독재화시키는 사회주의 헌법이 만들어졌고 우리나라는 그때 유신이라는 게 나오죠. 남북한이 정말 그 단단한 그런 정권이 이제 들어서게 되는 겁니다. 예, 그래서 지금 키신저가 미국, 소련, 일본, 유럽, 중국 해가지고 5강 체제를 한번 만들어봤죠. 근데 저것이 뭐 완벽하게 유럽이 한 나라가 아닌데 저게 어떻게 가능하냐. 그리고 일본은 헌법으로 전쟁을 못하는 나라인데 저게 5국 중에 하나를 할 수 있을까? 뭐 그런 거 엉성함은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키신저 박사는 저렇게 5강 체제를 만들어 보려고 노력을 한 겁니다. 저 만드는 과정에서 베트남은 그냥 공산화 돼버리고 한국은 이제 큰일 났다. 우리가 살 길이 뭐냐. 그래서 거기에 용케 헤쳐나오죠. 용케 헤쳐나와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의 부국강병책, 중화공업 육성책 이런 것들이 오늘날 지금 그 결과를 나타내가지고 우리가 그 말로는 쉽지만은 정말 어려운 것이 힘을 통한 평화입니다. 힘이 있으려면 돈이 있어야 되는데 그거를 할 수 있는 상황이 됐다 이겁니다. 키신저 박사가 최근에 우크라이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영토를 러시아에게 일부 포기하고 휴전을 해라. 그래야지 평화가 온다. 참 아주 노골적인 현실주의죠. 저 말이 참 잔인한 말이지만은 어떻게 할 겁니까? 우크라이나가 자기 힘으로 싸울 수가 없는 나라인데 그리고 전쟁을 하면 할수록 인명피해는 계속 늘어나고 그리고 옆에 나라는 자기 일이 아니니까 제대로 도와주겠습니까?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얘기했지만은 우크라이나는 인구의 17%가 러시아 사람입니다. 지금 뺏긴 땅이 한 20% 돼요. 그게 가장 현실적인 해결책 아니겠냐라는 그 얘기를 키신저 박사가 저 얘기를 했는데 저 얘기했다고 엄청나게 욕먹었죠. 어떻게 그 나라를 땅을 그만큼 뺏겼는데 그거를 주라고 얘기하느냐. 현실주의에서는 뭐 그렇게 보더라도 그 외에 다른 방법이 없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습니다. 예, 키신저가 잘못 계산한 것이 중국이에요. 키신저를 우파학자 중에서도 저 사람이 이거는 틀렸다. 중국이 러시아나 독일이나 영국이나 프랑스와 같은 식으로 행동할 것이다라고 가정을 한 겁니다. 동양의 행동 논리를 모른 거죠. 그러니까 중국이 서구 국가들과 유사한 국제 행동을 벌일 것이라고 믿었다. 키신저가 잘못 믿은 겁니다. 그리고 중국에 대해서 이제 우호적인 태도를 보였는데 중국 사람들이 최근에까지 그랬죠. 키신저는 우리의 오랜 친구야. 마음에 든다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제 지금 제가 그 유튜브 이 썸네일 하나를 따왔는데 차이나 언센서드라는 거의 한 200만 가까이 보는 것 같아요. 저 크리스 채플이라는 아주 재미있는 그 미국 전문가인데 그 사람이 키신저도 이제 중국과 같이 끝내자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테이크 온 키신저 스테스. 키신저가 이제 죽었는데 미국의 잘못된 대중국 정책도 이제 죽이자. 더 이상 하면 안 된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
전할은 키신저는 이제 죽었지만 불행하게도 그의 중국에 관한 유산은 죽지 않고 남아있다. 저 크리스체플 얘기는 키신저의 중국에 관한 유산도 미국이 포기를 해야 된다라는 식으로 얘기를 했습니다. 저는 그 부분에선 동의를 합니다. 중국을 너무 길러주는 일을 했죠. 그리고 중국적 세계관은 그 키신저가 공부한 서구적 세계관하고는 많이 다른데 그 부분에서 이해가 조금 덜한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은 해보게 됩니다. 아무튼 그 키신저 박사가 세계를 참 요리했던 사람이에요. 공부한 사람으로서 자기 이론을 한번 직접 적용을 시켜보고 키신저 박사가 그랬죠. 키신저 박사가 태어난 것이 독일이기 때문에 미국의 대통령이 될 자격이 원천적으로 없습니다. 다른 나라에서 태어난 사람은 아무리 미국 국적을 얻어도 안 돼요. 그러니까 미국 본토에서 태어나야 됩니다. 근데 저 사람이 농담으로 나는 미국 대통령은 될 수 없지만 미국의 황제는 될 수 있지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미국이 민주주의를 버리고 독재 국가가 됐을 때 자기는 황제는 될 수 있다. 그렇지만은 미국은 민주주의이기 때문에 법을 지켜야 되고 그 자기는 대통령은 못 된다라는 그런 이 엄한 그 농담을 한 적도 있는 사람인데 아무튼 한 시대를 풍미했던 그런 현실주의 학자가 작고를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우리나라도 키신저의 그 영향을 많이 받았어요. 한번 일화 중심으로 키신저 박사가 자기의 그 박사학위 논문 지가 좋아하는 세계 이걸 한번 만들려 보려고 그 시도를 했고 그것이 닉슨 독트린이고 그것이 우리한테는 참 그 엄혹한 그런 환경을 가져다 준 적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